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마세라티 그레칼렘 모데나예요. 타도 마칸을 외치면서 나온 마세라티의 작은 SUV입니다. 이 위에 형으로 르반떼가 자리를 잡고 있죠. 마칸과 카이엔의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로 나와서 어느 정도의 니치 마켓을 공략한 차량인데, 마세라티의 막내 SUV라고 하는 데에다가 약간 그 마세라티 특유의 둥글둥글한 디자인 때문에 차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 차는 사실 산타페보다 더 큰 차입니다. 오늘 모데나 타보면서 이 차량 과연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마칸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랜만에 날씨 요정이 발동을 해서 비가 옵니다.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익스테리어라든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차 발표회 가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쪽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키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차량을 접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니까 전자장비, 특히 이번에 마세라티가 르반떼라든가 아니면 꽈트로포르테, 기블리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진짜 획기적으로 변신을 했어요. 왜냐면 마세라티가 이제 폴고레라고 하는 전동화, 전기차 모델들을 계속 들여올 거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다 없애고 멀티미디어 안에 통합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상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이렇게 와이드하고 길었던 디스플레이 마세라티에서 볼 수 없었던 거고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공조장치 역시 기존의 마세라티에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전자식 계기판 이 역시 마세라티에선 볼 수 없었던 거고요. 마세라티 최초의 HUD가 들어갔습니다. 마세라티의 심볼 같은 게 아날로그 시계가 다 가운데 하나 딱 박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그것도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공조장치 있는 쪽에 조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기존의 마세라티의 디자인을 가져가는 듯한 디자인이 있고, 스포츠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한 이런 시계도 있고, 뭐 나침반, 그다음에 페달,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G메터, G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값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사실 좀 오리지널리티 하면서도 좀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 구성이었는데, 이 그레칼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최신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세라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 좀 우아한 느낌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렇게 스며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세라티로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위치인데,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지금 보면은 이물질이 감지됐다고 뜨잖아요. 핸드폰을 올려놨는데 이물질이 감지가 됐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게 충전이 된 적이 없어요. 휴대폰에 사양이 뭐 따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핸드폰이 노트 20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핸드폰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지원이 안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HUD가 개인적으로는 좀 흐릿한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밝고 선명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인다, 되게 흐릿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했는데 계기판에도 T맵이 연동이 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되게 잘했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축적이 되게 멀어요. HUD에도 내비게이션이 뜨는데 저것도 축적이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소로 있잖아요. 작은 길, 뭐 시골길 같은데 그런 데는 잘 안 보여요, HUD 통해서는. 어쨌든 처음 해본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앱 커넥티드를 활용한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 띄워주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몇 곳 없습니다. 뭐 BMW i7이나 뭐 이런 차량들 생각나긴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터치를 했을 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인풋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웃풋을 명확하게 주는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번에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전동화 방식에 대비한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기어 노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의 사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시보드 내에서 물리식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이 기어 셀렉터밖에 없다. 그리고 소노스 파베르, 제가 이거 2차 신차 발표회 가서 처음 보는 오디오 브랜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상당히 잘 나가는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홈 오디오를 만들던 업체라고 했잖아요.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어봤었던 카오디오 중에서 파워는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파워가 너무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섬세함이 살짝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파워 있고 빵빵하는 음악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 오디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오디오입니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설명은 지난번에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최대한 성능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새롭게 적용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적용이 안 된 문물이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쯤 되면은 이거는 마세라티의 정신이다. 야, 멈출 생각하지 말고 달려. 약간 이런 느낌의 이 마세라티의 정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마세라티 차에 오토홀드가 없는 거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전기차 모델이 나왔을 때는 클리핑을 끌 수 있는 그런 모드 하나 정도는 넣어주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데나는 바로 아래 등급인 GT와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살짝 더 튠을 한 차량이죠. 그래서 GT가 300마력이고 이 차량이 330마력이에요. 4기통 2.0L 가솔린 엔진, 거기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하고 터보를 얹은 그런 사양인데 2.0에서 330마력이면은 리터당 150마력 이상을 내주는 거니까 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45.9kg 포스미터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토크도 제법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엔진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르반떼 GT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르반떼 GT와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 출력도 동일하고 최대 토크도 동일하고 변속기도 ZF에서 만든 8단 자동 변속기로 동일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큰 덩치를 이끄는데 부족함은 없다. 그런데 이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느낌과 4기통의 감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 파워트레인을 조금 더 작은 차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느낌이 어떨지가 일단은 사뭇 궁금해집니다.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RPM대는 5700rpm대로 나와 있고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RPM대는 2300 한 그 정도쯤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1970kg입니다. 그러면은 2리터 4기통 엔진 가지고 앞만 펌핑을 해서 출력을 늘렸다고 한들 사실 초반에는 좀 허둥댈 수가 있거든요. 터빈을 키우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RPM대에서도 그렇게 허당을 치거나 그러는 일은 보이지 않아요. 제법 낮은 RPM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출력의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유자적 달리고 있을 때에는 1500rpm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가 달렸기 때문에 낮은 rpm대에서만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의 부족함이 느껴진다거나 답답함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는 다이얼이 이쪽 스티어링 휠 우측 하단에 있는데 오프로드 모드,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GT, 스포츠 모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컴포트 모드를 이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랬을 때 동력 전달의 느낌이요 되게 느슨해져요. 펑퍼짐해져도 약간 퍼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긴장감을 좀 한없이 느슨하게 풀어주고 약간은 동력 손실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단적으로 그런 느낌이 어떨 때 드냐 하면은 이 차량에 ZF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빠른 변속 효율을 보여주는 차인데 컴포트 모드로 가게 되면은 토크 컨버터 방식의 오토매틱 차를 타면은 변속이 살짝 느슨하게 늘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는다고 해가지고 성능을 막 그렇게까지 내뿜지도 않습니다. 엑셀레이터를 좀 깊게 밟아도 변속이 되는 그 순간도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그렇게 바로 빡 하고 치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서스펜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승차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GT로도 보겠습니다.
GT로 들이니까 일단 RPM이 한 단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볼 수 있죠. 컴포트에서는 최대한 낮은 RPM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GT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RPM을 찾아가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GT 모드로 모드 변환만 해도요, 그 순간 동력의 느낌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느낌이 바뀐 게 고지곧대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을 해도 100%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 아주 소폭의 변화만 보여주는 차량들이 되게 많은데, 이 차는 그 누가 타도 드라이브 모드 조정하면 바로 바뀐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GT 모드에서 좀 악셀레이터를 깊게 밟는다? 컴포트 모드일 때보다는 조금 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빠릿빠릿하게 가속을 해주려고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속되는 느낌도요, 아까 전에는 약간 토크 컨버터 방식에서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 아다리 맞게, 아다리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딱 맞물려 들어가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두자마자 2500rpm 중반대로 올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패들 시프트를 좀 낮춰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 저속에서만 보여드린 게 되게 아쉬운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믿음과 신의의 ZF의 그 발빠른 8단 자동 변속의 느낌을 빠릿빠릿하게 보여줍니다.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진짜 딱 예민하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패들 시프트 조작 안 하고 악셀레이터만 깊게 밟아도 바로 이렇게 반응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탔었던 거의 모든 차 중에서 드라이브 모드 변화에 따른 차체 리스폰스가 달라지는 거는 아마 이 차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파워트레인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르반떼를 타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4기통의 그런 거친 회전 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르반떼에서도 이 차가 이랬었나라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아싸리 인정을 하고 니네 거친 느낌 여태까지 맛본 적 없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페달 끝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인정하고 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와일드한 브랜드야 하면서 좀 와일드한 느낌을 오히려 살렸고, 특히 엔진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극대화돼서 앞쪽에서 들려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르반떼 GT에서 느꼈었던 이게 마세라티의 감성이 맞나? 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 아쉬움이 없어졌어요. 거기에다가 두터운 토크 영역대의 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은 이 차가 4기통이라는 거를, 그것도 2000cc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순간순간 잊곤 합니다. 그리고 RPM을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뒤쪽에서 들려오는 배기음, 이거는 뭐 마세라티의 기어 변속이 빵 되면서 이렇게 뒤에서 팍 하고 밀어준 이 느낌. 오늘 노면이 젖은 노면이라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이 차 타는데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제로백은 5.3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위의 트로페오, 이제 넵튜노 엔진 달려져 있는 그 차량을 타야 되는데 제로백이 3.8초, 그리고 르반떼보다 작은 차량이긴 해요.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반떼 대비해서 연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거의 리터당 10km 가깝게 가더라고요.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환경이긴 하죠. 에이다스는 여기에 되게 버튼이 엄청 많아졌어요. 스티어링 휠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건 크루즈 컨트롤이고, 여기 왼쪽 끝에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보면은 가속 자체는 조금 빠르게 해주는 느낌이 있고, 급하게라기보다는 이 차의 브랜드 느낌하고 어느 정도 알맞다, 사맞다 정도의 느낌이고, 브레이킹은 스무스하게 해주는 편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차선 유지 장치의 모양은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방향지시등 켜는데 보면은 왼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딱 누르면은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켜짐이라고 뜨는데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 같은 느낌의 이름인데
네,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어요. 아쉽죠. 사실 1억이 넘는 차인데 차선 중앙 유지가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갔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고요. 얘기를 깜빡하고 안 한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해 놓은 게 연결이 자주 끊깁니다. 이거는 뭐 시승차의 문제일지 그래칼레의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승차감과 코너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파워트레인 설명드리면서 이 차량이 드라이브 모드 설정에 대한 변화가 되게 극명하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승차감하고 코너링 성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컴포트 모드로 둬본 다음에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타각을 줬을 때 롤 자체도 좀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반응도 어느 정도 살짝쿵은 늦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너무 예민하면은 컴포트한 주행을 할 때는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GT 모드로 바꿔봤을 때 일단은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GT 모드랑 다른 게 살짝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튜닝을 한 것도 있지만 GT에서는 옵션이었던 가변식 전자댐퍼랑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이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역시나 어느 정도의 롤은 느껴지고 민감하게 따라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는 데 가운데 서스펜션 모양의 그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스포츠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거죠. 주행을 해보면은 롤부터가 현저하게 일단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의 민감도도 상당히 오른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 서스펜션의 스포츠 모드를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다가 두게 되면은 서스펜션 세팅이 되게 단단하게 잡히기 때문에 롤에 대한 느낌 자체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스펜션을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 코너링 성능을 가장 극대화했을 때의 세팅이잖아요. 산타페만한 덩치라는 거를 잊을 만큼 상당히 좋은 코너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 때 그래도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땐 후륜 구동에 조금 더 많은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접지를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이 차량에 들어간 타이어가 255, 후륜이 295, 무려 후륜이 295까지 올라가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차량이 LSD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데나의 LSD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러운 노면에 왔어요. 드러운 노면, 전자댐퍼,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묶여져서 이 차량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좀 놀랬습니다.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GT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아주 그렇게 거칠거나 그러지는 않긴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고성능 브랜드다 보니까 탄탄하고 단단한 느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컴포트 모드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진짜 편해요. 진짜 컴포트예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높은 턱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량들 중에서 승차감을 위한 세팅인 차량들이 있잖아요. 제가 르반떼를 시승하면서는 이게 승차감을 위한 셋업이라기보다는 코너를 돌 때 롤을 억제한다든가 좀 그런 것들을 위한 세팅이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그래칼레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에다가 셋업을 하면은 승차감을 만들어줘요. 확실히 과속방지 턱을 넘어갈 때 그 충격 자체를 에어 서스펜션에서 상당히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아마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하차 안정감이 좀 불안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롤을 어느 정도 받아준 다음부터는 절대 안 넘어가요. 과속방지 턱 넘을 때는 과속방지 턱을 이렇게 밟았을 때,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이렇게 수축할 때 그 느낌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팽창할 때, 바퀴가 다시 바닥에 탕 하고 떨어질 때, 그때는 살짝 충격이 있긴 있어요. 자, 방갈죽 되어 있는 도로인데 거친 느낌 그렇게까지 많이 전달 안 해줘요.
도로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티어링 휠에 그냥 짜잘짜잘하게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어렴풋이 느껴지는 진동을 통해서 아, 여기가 지금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곳이구나 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바꿨고 서스펜션도 스포츠로 놔뒀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노면의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 자잘자잘한 진동은 거의 없고 큼지막한 정보들 위주로 전달을 해줍니다. 네, 아까 전에는 되게 사뿐하게 넘었던 것도 약간 쿵쾅 하면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확실히 포트홀이나 맨홀 같은 데 뚜껑 밟을 때의 충격도 컴포트 모드일 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근데 되게 깔끔하게 그 충격을 탁 하고 잡아주면서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성능 차이긴 하지만 이 차량의 근간은 어쨌든 GT 그랜드 투어러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속도로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요, 네, 확실히 처음 올라갈 때부터 되게 단단하게 빡 하고 받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변화에 따른 세팅 값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고 그 느낌이 좋다라고 했던 차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그랬거든요.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모델 S 플레드 정도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갈죽되어 있는 도로 자체는 아스팔트가 안 좋아가지고 생기는 되게 자잘자잘한 그런 노면 충격이다 보니까 이 정도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법 스포츠 모드임에도 거슬러서 전달을 해주네요.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한 차에서 두 가지의 승차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렉탈레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기는 애매하지만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 거를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물리 버튼이 사라지고 비상등 버튼 역시 터치식으로 적용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한 번에 누르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대충 여기 있겠지 하고 찍어봐도 잘 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딱 명확하게 이 자리를 눌러줘야지 인식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비상등을 좀 많이 누르시는 분한테는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세라티 특유의 길다란 알루미늄 패들 시프트 역시 이 차량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세라티한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 구조적 단점이 뭐냐면은 방향지 시등이라든가 와이퍼를 조작하는 레버가 너무 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그 레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왼쪽에만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개로 나뉘어졌거든요. 오토 하이빔을 활성화를 하려면은 왼쪽에 있는 레버를 한번 밀어주면 돼요. 상시 하이빔 켤 때 이렇게 한번 밀잖아요. 근데 이 레버를 한번 밀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 레버의 위치가 멀었어, 패들 시프트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밀리니까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저조차도 손을 쫙 뻗어야 돼요. 손이 작은 여성분들은 이걸 레버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차 만들 때 뭐 하나씩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르반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듦새 되게 많이 올라왔고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좀 새롭게 도입한 이런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지금 보면은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HUD 쪽 티맵은 또 나갔거든요. 계기판하고 HUD에 있는 이 티맵하고 이 가운데 있는 티맵하고 통신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보니까 형 이기는 동생 없다. 아무리 동생이 뛰어나도 형을 이길 수 없다, 형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는 건데, 저는 오늘 그 사례를 여기서 본 것 같거든요. 마세라티 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진 르반떼 GT를 작년에 타봤잖아요. 르반떼 GT보다 좋아요.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표현해낸 능력 같은 것도 상당히 숙성이 되어 있고, 상품성 진짜 르반떼와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좋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점은 드라이브 모드 조정에 따라서 차량의 성향이 팍팍 바뀐다. 이거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컴포트 모드라면 진짜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라면은 되게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차 한 대를 샀는데 두 대 차량을 가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듦새가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좀 놀랬습니다. 아무래도 마세라티가 이렇게 전자장비, 인포테인먼트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HUD도 이번에 처음 들어갔고, 그런 데에서는 약간의 허술함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전자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하드웨어적인 허술함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었다. 옛날에는 막 마세라티 트렁크 히든 스페이스 열어보면은 막 엉망이었어요, 엉망.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너무 견고하게 잘 짜여져 있고, 그래서 막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막판을 제가 안 타봤어요. 딱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브랜드에 있는 상위급 모델을 압도할 정도의 상품성이면은 한 번쯤 대결해 볼 수 있지 않나. 거기에다가 마칸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마칸보다는 살짝 크고 카이엔보다는 작은, 어쨌든 그런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되게 머리 잘 썼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운동 성능, 승차감, 엔진 반응 이런 것들 다 너무 좋고 하니까 엄청난 다크호스가 등장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로페오가 좀 궁금해지네요. 트로페오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